공약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 참모진을 추가 개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 조금 전 총리직 수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 전국 수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교수를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총리 지휘권 권한 다하겠다. 국회 의견 수렴에 거국 중립 성격의 내각을 구성하겠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 입장을 강하게 소신껏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충분히 권한을 밝혔다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실질적인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책임 총리라는 표현은 굳이 쓰지 않네요, 보니까. 책임 총리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확히 말하면 책임 총리까지는 아닙니다. 책임 총리에 가까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 총리는 공식으로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이 네. 아까 하다가 보니까 말 뒤에 보니까 약간 울먹거린다고 해서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다, 이 상황이. 그런 걸 보여준 거고, 오늘 말한 메시지가 뭐 한 20개 가량 됩니다만은 그게 딱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일단 이야기하면 네. 총리로서의 총리 지휘권 헌법상에 보장된 거를 100% 행사하겠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수사도 가능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밝힌 게 눈길을 끄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역대 총리 중에 상당히 이게 권한을 행사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가장 강하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지금 워낙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지금 마이웨이를 가고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데, 내용은 어느 정도 비교적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비상 상황의 여소야대 체제에서는 후보다 하우가 중요하다 이거죠. 누가 총리가 되느냐보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야당을 설득했느냐 하는데 그 하우가 문제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수보다 수순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야당 협조로 앞으로 개각 과정에서 구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미리 구했어야 이 오늘의 이 메시지에도 내용이 틀리는데, 바로 이런 수순이 또 하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떻게라는 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늘의 이 메시지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신뢰성이 적게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 교수님께서는? 일단 절차적 요건이 이번에는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지명자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다른 때 총리 내정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한민국 이미 정치 선진국이죠. 진짜 이런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거의 뭐 의원 내각제 수준. 거의 뭐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총리 후보자들이 과거에 보면 설령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런 기자회견 할 때는 대통령을 의식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굳이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그 발언들을 하셨는데, 지금 김 부장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야가 협의해서 총리를 선출하자라고 계속 얘기가 돼 왔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전혀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여야 협의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내정하고 지명하다 보니까 김병준이라는 사람의 이런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1987년도에 9차 개헌 때 확립한 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민주화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 평등의 문제라든지 양극화의 문제, 해소의 문제 이런 것.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처한 입장이 거의 지지와 권위가 상실된 상태. 그래서 사실상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바닥이고 말이죠. 민심은 막 본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로 하여금 그나마 헌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오늘 이런 얘기 한들 예. 만약에 총리로 간다 하더라도 한들. 과연 이게 실현이 되겠느냐? 오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거의 대통령께서 자신한테 이름하는 것으로 이름했다. 얘기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지로. 근데 그것이 막상 이렇게 여야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정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총리가 된 다음에 한 달, 두 달 된 다음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김 총리 후보자가요.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와 여러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 김병준 지명자도요.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여야에 선출된 총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건의가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단서를 달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어야지. 무조건 수락을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준이 내정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국민들에게 공허하게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히 야당과 협조를 구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이게 지금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최순실 사태로 이러한 비상 상황을 떠나서라도 예.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총리 후보를 냈을 때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거의 지지율이 바닥이 됐고 이런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위 불통 인사식으로 총리를 지명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그런 점을 잘 알았을 거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용을 과정을 했을까? 거치지 않고 수용을 했을까? 근데 아마 그런 거는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디테일한 데서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모자란 측면도 있었겠지만 야당과 상의를 할 경우에 김병준 카드를 야당에서 결국에 내놓는 더민주가 주도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더민주에서 또 누가 할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차기 유력 주자로 지금 떠오른 문재인 전 대표가 하게 되면은 김병준 지금 참여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지만 당시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투톱이었어요. 비서실에. 근데 저도 그때 출입해서 다 두 분 다 취재를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 사이는 사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전 실장은 예. 친노 인사긴 하지만 친문은 아니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준 카드를 대통령은 한번 쓰고 싶었는데 노무현 사람이라서 쓰고 의견을 싶지만 들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총리는 그 상의하면은 들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까 우리 김병준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정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냉장고를 비유하면서 냉장고를 잠시라도 꺼면 음식이 상하는데 지금 국정이 그럴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비유는 이게 좀 그럴듯한 비유긴 해요. 하여튼 오늘 이야기죠. 오늘의 말은 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말이 많아요. 사실은 뭐 국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잠시라도 이게 방치되면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 단 1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경제라는 것도 하나의 흐름처럼 핏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제도 지금도 이번 선에서 논란이 되는 게 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번에 사실상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임종용 경제부총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야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관이니까 어쨌든 정상적으로 취임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식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도 사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유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 때문에 나가 맡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맡을 수가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야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고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의당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통과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김병준 지명자도 알 겁니다. 아마 문제는 이제 왜 그러면은 청와대가 예. 그러한 여소야대 상황임을 너무 잘 알면서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게 국무총리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 카드를 냈을까? 썼을까? 이건 정말로 궁금해요. 정말 묻고 싶어요. 만약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워낙 국정 공백이 1초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야당이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카드를 내놓으면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 너무너무 그건 정말 일방통행의 전형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 카드를 내서 야당이 만약 거부를 하면은 네. 거부까지 예상을 해서 거부를 해서 그럼 야당은 정말 이 세력은 야당이라는 세력은 내년 대선만 의식하는 정쟁에만 몰두한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정치적 프레임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어느 부분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지 교수님? 아니 양쪽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이해 안 간다. 이 와중에 그러한 정치적인 전략적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납득 안 가는 거. 그렇다고 전혀 정무적 판단 없이 야당에게 이 카드를 내면 야당이 어쩔 수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현재의 청와대의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 인식이라든지 예. 이 정무적 판단 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 실질적으로. 일단 급한 대로 이 김병준 내정자가 야당 출신 인사고 예. 또 뭐 상당히 최근에는 친노 친문하고 좀 거리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글이 상당히 뭐 초당적인 이런 정치 개혁도 많이 강조한 분이고 하니까 그냥 그만하면 괜찮다. 이 정도면 야당에게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다면 김병준 총리 카드를 예컨대 야당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 청와대가 다시 철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철회를 하게 된다면요. 예. 전 철회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카드를 철회를 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대통령 지금 오늘 김병준 내정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수사 조사도 얘기 가능하다. 평등하다. 이런 게 네. 됐고 탈당도 권유할 수 있다. 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을 해야죠. 이건 자꾸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회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 스스로가 조사에 응하겠다라든지 그것이 수사가 됐건 조사가 됐건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네. 최소한의 절차라도 여야가 협의하는 그런 식의 거국내각 같은 형태를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급해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급해도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게 더 지연되지 않습니까? 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병준 카드에 대한 해법?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한 게 김병준 카드를 상의 없이 내놓으면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는 거를 누가 봐도 우리가 정치부 기자를 조금 했다든가 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아무리 참모 기능이 지금 약화됐지만 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야당의 반발을 유도해서 하는 거를 전략까지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까지 나오는.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오히려 지금 현재 그런 종합적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은 딱 방법이 세 가지죠. 일단 김병준 카드로 며칠 더 설득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김병준 스스로가 대통령도 노력을 하겠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또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김병준 내정자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그 현실적으로 이제 결국에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리고 어려울 보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 그런 반발하는 모습을 야당은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민심 중에 절반이 하야나 탄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도 이제 하야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하야는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볼 때. 네. 그러면은 야당은 탄핵의 길로 가면 이것도 사실 정면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예. 아까 말했지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진짜 다시 재사과하고 고해성사하는 거를 먼저 하면서 예. 그 속에는 다시 기자회견 한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시 진솔한 사과. 그다음에 수사를 자청하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 어차피 형사소추는 외환 내란의 죄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예. 했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국정에서 외교안보의 국군 통수권이라 이런 거 빼고 다 내치를 다 내려놓겠다. 예. 네, 이런 걸 하면서 탈당이 전제돼야 중립이 되는 거거든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개각 철회,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주장을 했는데 한 방법이 될까요? 예, 박지원 원내대표대로 제가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닌데 그분은 또 다른 데서는 굉장히 또 강경한 목소리도 이야기하니까 네. 그 점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서 탈당까지 전제돼야 중립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도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92년 예, 노태우 예. 대통령 때도 소위 2, 3개월짜리 중립 내각을 구성할 때도 탈당을. 이미 탈당을 해서 중립 내각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야 중립이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한 당에 있으면 어떻게 중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탈당과 전제를 해서 이렇게 진정성이 이런 노력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잘못됐지만 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 또 국민들 그렇게 하면서 야당을 설득해서 새로운 카드를 새로운 거국 내각을 위한 카드를 야당하고 상의하는 거로 가면 하나의 스펀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어쨌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들 탈당이든 이런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위중하다라는 인식이 별로 안 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내각 발표할 수가 없죠. 일단 탈당이 전제돼야 될 것 같고, 물론 박 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도 있겠죠. 뭐 정치인에게 정치적 셈법이 있는 걸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네. 그러나 일단 탈당이 전제될 때 대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야 야당이 대화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탈당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선으로 후퇴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네.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 구조에서 말이 이선 후퇴지 과연 가능한가 그것이.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선 후퇴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국가적 현안이 생겼어요. 그럼 대통령이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놓을 때 이선 후퇴했는데 왜 대안 내놓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매듭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하야 나타내기 모든 것을 푸는 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하야 나타내기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특별한 어떤 청와대나 집권 세력의 정말 어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예.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사태까지 우려될 정도까지 지금 국민 민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고, 그리고 정말 소상하게 진정성 있게 여러 가지 설명하고, 의혹을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그런 예. 다음에 여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이러면서 뭔가 수순을 밟아가는 게, 그게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상황은 또 바뀔 테니까. 예. 그것부터 선행돼야 된다 선행돼야 생각합니다. 된다. 네. 그런 거 하나, 네. 이 하야 탈당이 나오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진짜 물러서지 않고 또 하야도 하지 않고 이럴 경우는 뭘 하냐면, 야당에서 지금 탈당이 아니라 이제 탄핵 네. 이걸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탄핵이 그럼 성사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보면은 현재 탄핵이 최종 통과되려면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탄핵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인데 그러려면 전체적 국회의원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야권을 총 무소속 야권 성량의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171명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의 비박계 29명 이상, 최소 30명 이상이 찬성해줘야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이거를 과연 30명이 되느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럴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탄핵 하야 여론이 국민들이 더 높아진다면 좀 새누리당의 비박계들도 찬성하게 되면서, 그럴 경우는 당이 분당 수준으로 가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현재 요 자자들은 쪽으로 가면 비박계가 찬성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근데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결국은 민심입니다. 여론의 추이, 민심의 추이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지금 이 김병준 지명자 얘기 나온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원순 시장은 직접 거기 장외로 가서 물러나라는 그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지금 전 대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입에서는 아직은 탄핵 하야 얘기 나오지 네.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하야를 의식한 준하는. 발언이겠죠. 근데 계속 민심이 높아지면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탄핵이나 하야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2004년도에 17대 총선 때 완전히 한나라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 탄핵에 대한 후폭풍이었잖아요. 예. 그런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하야도 마찬가지.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계속 민심이 하야 쪽으로 치닫는다. 저기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 대통령에 대한 책임 방식을 절반, 과반 이상이 하야 또는 탄핵을 해야 된다. 여야 합의의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20%고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책임 총리제 성격의 김병준 총리 중심의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5%까지. 근데 다시 말하면 거국 내각 또는 책임 총리 이런 유예는 35%밖에 국민이 찬성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 내각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여론조사는. 일단 하야 해라. 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여론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여론이 계속 높아진다면은 야당이 하야나 탄핵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야당도 하야나 탄핵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 된다면 새누리당도 얼마든지 일로 돌아올 수 있죠 비박이. 근데 그 상황은 역시 여론이다, 민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 설명이 있었는데 한광옥 위원장의 내정 사실 정영국 대변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정당 대표, 노사정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화와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됐습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 의장님, 사실 지금 김대중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박 대통령은 이 국면을 어떻든 넘기기 위해서 그 전략이 따로 드러나 보이는데 뭐냐 하면 소위 노무현 사람 플러스 김대중 DJ 사람 요거를 조합을 통해서 DJ 사람 또 하나는 호남 출신 인사를 어제 오늘 사이에 인사 중에 한광옥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임종용 경제부총리 또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도 다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은 이제 경북 출신입니다만은 노무현의 사람. 핵심 참모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야권이 주도하는 이 어려운 국면을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평소 같으면 이런 주의 컨셉을 그동안은 뭐 지역 안배가 잘 안 됐다, 뭐 여러 또 다른 사람 너무 보수적인 인사가 됐다, 뭐 측근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평소 같으면 이런 사람들 내세우면은 평가를 좀 받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시국에서 그걸 넘기기 위한 좀 야권에서는 소위 그러니까 꼼수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프레, 네. 뭐뭐 하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를 진짜 절차를 잘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하고 또 수순을 잘 거치는 이런 게 거치지 않다 보니까 예. 누구를 지금 내세워도 그게 하나의 얼굴 마담 그냥에 불과한 거로 비치는 거고 진정성 있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개편을 먼저 하고 총리를 좀 나중에 했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그러면 이제 총리를 이제 그 소위 내정하는 과정에서 네. 야권에 살짝 더 알수 알려주고 있고. 공식 협의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뭐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알려주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국민의당엔 살짝 뭐로 알려줬다는 말도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의 안 사람이 없다는 예.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본질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어떻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그런 잘못된 절차를 하는 바람에 뭐 비서실 인사야 뭐 어차피 대통령의 고유 참모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총리 내정자 인선 방식의 그런 수순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서실장 인선이 지금 현 난국을 좀 풀어가는데 어떤 실마리 도움이 될까요? 아니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을 누구를 앉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선결되지 않고 있는데 네. 호남 출신이면 뭐하며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뭐합니까? 국민대통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진작 이런 개각을 했든가. 근데 지금 이제 여야가 계속 뭔가 거국 총리, 거국 내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서실 개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비서실 개편도 하고 내각도 개편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게 첫 그야말로 스텝이 꼬였잖아요. 지금 네, 꼬여도 네, 보통 네, 꼬인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누구를 하는 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뭐 지역 안배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장관은 호남이고 임종용 뭐 내정자도 호남이고 대단히 공하게 들리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그게 대단히 중요하게 들리는데 지금은 지역 안배를 얘기하고
뭐 DJ 때 인사다? 이미 이분은 DJ 인사가 아니에요. 박근혜 인사입니다 지금. 근데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허무하게 들리더라. 근데 제 청와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과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스텝이 꼬였다. 그러면 도대체 고립무원의 박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이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궁금해한단 말이죠. 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내려졌냐고 말씀드린 건데, 뭐 언론 보도 일각의 얘기에 의하면 뭐 과거에 김기춘 전 네.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뭐 조언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함부로 추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네. 보면. 근데 지금 이제 29일 날 30일 날 그 새누리당의 그 고문들 원로들 만났었잖아요. 받고, 예.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다 일부분은 이제 공개가 되고 이랬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조언도 구했고,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 뭐 비서관들 견해를 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조윤선 장관이 11개월 동안 독대 한 번도 안 했다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서관이나 뭐 다른 수석을 독대해서 이런 것들을 봤다고 우리가 예. 추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예. 상임 고문이라든지 그런 원로들의 얘기들이라든지 아닌 말로 김기춘 실장의 이런 분들의 조언도 뭐 있다고 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 목요일 이후로 여러 가지 최순실 씨 귀국시키고 그 다음에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동작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기획이 된거 굉장히 뭐 아니냐. 보이지 예. 않는 보이는 손에 엄청난 무슨 뭐 뒤에 뭐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기획적인 뭔가 있는데 한데 청와대 주변에 뭐 엄청나게 뭐 기획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도 출입해봤습니다만은 뭐 원래 엄청나게 무슨 기획하는 무슨 전지전능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없어요. 그 내가 보기에 이거는 대부분 박 대통령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굉장히 고작 혼자서 결단했다고 크게 봐야 되고, 고심해야 됐다. 네, 고심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크게 기여한 이게는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아주 미시적인 걸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를. 그때 제가 보기에 가장 상의한 사람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정현 대표가 1시간 30분을 만났잖아요. 1시간 30분 만나서 여러 가지 전국 대처라든가 전체적인 최순실 귀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의했다고 보고 그날 예. 큰 윤곽이 잡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를 지금 2번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토요일 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만난 거로 지금 오늘 확인이 됐는데 예. 금요일 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정진석 원내대표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들었을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사람은 친박계 서청환, 최경환 의원, 네, 그다음에 소위 옛날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다음에 또 인사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까지는 우병우 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새로 된 다음 최재경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도 인사 검증이니까 의견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우병우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도 예. 지난 금요일까지 일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근데 들으셨는데 이정현 대표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요. 독대를 2번이나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정현 대표하고 정유서 원내대표가 3분을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네. 전 대표하고 손학규 네. 전 대표하고 김병준 내정자 3명을 추천했다고 얘기는 나왔어요. 네. 보도가 네,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현 대표의 그 견해가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커요. 근데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정현 대표야말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인을 더 이제 3분 중에서 김병준에게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빨리 발표하고 절차가 생략되게 이렇게 건의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무적 네, 정무적으로. 예. 정치는 정무적 판단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 이것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와중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정현 대표의 사퇴 문제도 지금 새누리당에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비박계 의원이죠.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나섰던 그런 측근 세력들이 자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은 앞으로 뭐 그냥 가기는 그냥 가기는 어렵다.
그냥 가기는 어렵죠. 지금 이정현 당대표 체제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최순실을 단죄하고 대한민국 국가 존의를 위해서도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박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새누리당이 그냥 가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새누리당 안팎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가면 새누리당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과 우려를 내놓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분당 사태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 변수는 방금 말한 것처럼 민심이 상당히 작용을 할 겁니다.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비박들이 이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예. 단순한 정쟁으로 볼 수는 없고 상당히 명분과 근거가 있어요. 명분과 근거가 있고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리더십에 이런 자원이 소진이 됐어요. 배터리가 거의 아웃이 됐다 이거죠, 지금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섭섭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태를 한 데 대한 당 지도부로서 미리 잘 대처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든지 있더라도 잘 중간에 대처를 하든지 하는 이런 고언을 네. 하든지 하는 것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긴 일정한 그러나 책임이 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도 보면 항상 정당의 비상 거의 그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대위원장들은 항상 대한 권력이 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모든 당권과 공천권을 다 맡겼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은 당권에 손을 떼버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YS 정권 말기에 이해창이가 민주계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해창 후보였지만 이해창 대표도 할 수 없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직을 주면서 사실상 당에 거의 정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데 지금은 비박들이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소위 지지율 그러려면 최소한 대선 주자 지지도가 1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 이상 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가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면 예. 타이밍과 그런 대안 리더십이 중요한 건데 조금 시간을 지나면서 새로운 실질적인 리더를 만들어내느냐 예. 하는 거하고 전 그런 방법이 없다면 집단적 리더십 형태의 비대위를 과도적 운영의 비대위를 구성한 뒤에 실권을 가진 비대위원장 결국에는 정당은 살아나려면 그래 아까 말했지만 박근혜 옛날 이해창 때처럼 실질적인 리더가 만들어내야 그다음부터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실 리더십에 대안이 없다. 참 뼈아픈 지적.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는 소멸됐다고 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의 자원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게 박이 박근혜 박자 아닙니까? 네. 그건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거고 이 새누리당은 거의 재창당 내지는 해체 수순을 밟을 거예요. 단지 이게 그러면 비박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박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새누리당이 분당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개헌과 맞물리는 접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른바 제3지대 얘기가 좀 잠깐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든 분출할 수 있어요. 새누리당이 만약에 분당된다면은 비박과 과거에 있었던 이거 아닙니까? 친박 그리고 친문의 이른바 양극단 정치권의 용어로 네. 얘기한다면 이 극단 세력을 좀 배제하고 중도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중도 진보 또는 중도 보수 이 사람들이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내자라는 게 제3지대론 또는 비패권지대론이잖아요 지금. 예. 그다음 비박이 갈 곳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다음 반기문 전수가 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누리당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같아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 번도 자신이 새누리당 또는 친박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미 친박이라는 이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현재 유엔 사무총장 하는 분을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분도 결국은 이쪽에 있는 손학규나 김종인 이런 분들과 같이 어느 정도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이분들과 같이 연대하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단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현재로서는. 진전될지 모르지만 현재 이러한 새누리당이 거의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 집단적 리더십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제3지대론의 어떤 정계 개편을 촉발할 수 있는 이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에요. 길도 열렸다. 이거는 저 보안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분석인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 새누리당의 내홍이 더 격화될 경우에는 만약에 탈당하는 세력이 원내교섭단체 이상에 나온다면 그 상당한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느냐. 친문 또는 친박 세력을 제외하고 다 모이자 하는 중간 지대론에 상당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냐면
탈당한 비박 세력과 또 손학규 전 대표도 새누리당에서 원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거기다 손학규 전 세력.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예. 거기에다가 소위 문재인하고는 케미가 안 맞는 김종인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러면 제3지대의 빅텐트를 구성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민주의 문재인을 전 대표하고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더민주 세력과 바로 이렇게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조합과 현재 새누리당이 어떻든 남게 될 겁니다. 일부 상당 부분. 이런 그러면은 정도 상태라면 제3지대로 보기도 어렵고 제2지대로 봐야 되는 예, 거예요. 이지대든 삼지대든 되는 경우에 어떻든 근데 순서는 삼지대니까 순서상으로 네. 세력은 나중에 어디 크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1월 중순에 딱 귀국했을 때 설 때가 어디냐? 딱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좀 개헌이나 여러 가지 또 이 명분을 정리로 이렇게 약간의 변경이 생겼을 때 다시 줄지어서 새로 진영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반기문 대표가 총장이 어느 배에 탈 거냐 예. 이게 고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권력 구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이원 집정부제도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총리 여야 협의도 사실 내각제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새로 이것을 어떤 그 새로운 권력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긴급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향후 전국에 적잖은 여파를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대담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